안녕하세요. 인생별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73세 김영임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김영임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김영임입니다.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교직에 몸담았던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습니다. 젊을 땐 정신없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제 전부였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읽어놓은 이 집은 제 인생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거실에 해묻던 창틀도 마당 귀퉁이의 매화나무도 그저 집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 새댁이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 했을 때도 흔쾌히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었습니다. 내가 밟아온 삶의 마루를 아들이 이어 밟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 아직도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서 우리끼리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명의의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서류에도 이 집의 주인은 분명 김영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더러 나가랍니다. 우리끼리 살고 싶다며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낫지 않겠냐며 아들은요? 그저 고개 숙이고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도 한 번도 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내쫓긴 겁니다. 제 명의 집에서요. 이제는 들려드리려 합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했던 제 이야기. 하지만 억울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도 사람도 결국은 제 편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 청춘이 담긴 곳입니다. 마포에서도 비교적 오래된 골목 안 초록 대문과 붉은 벽돌이 특징인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손수 지었지요. 당시엔 사글세를 전전하다 어렵게 얻은 대출로 시작했는데 첫 삽을 뜨던 날의 흙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중학교 체육교사였고 저는 국어교사였습니다. 둘 다 돈 가는 거리가 먼 직업이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갚아나가며 만든 집이라 더 애착이 갔습니다. 집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는 우리 부부가 첫 아들을 품에 안고 심은 나무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제 아들 상민이었지요. 상민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모으며 남편과 저는 아이의 뒷바라지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50세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울던 아들을 끌어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요. 혼자 벌어서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결혼할 땐 적금을 깨서 집들이 비용도 보태줬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이 저한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나의 젊음이, 아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모여 고기 구워 먹던 저녁이 모두 이 집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당에 앉아 매화꽃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남편을 그리워했고 어떤 날은 빈 방을 정리하며 이제는 자라서 떠난 아들이 대견하고 쓸쓸해 울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택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집은 제 존재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늙어갈수록 오히려 더 깊이 이 집에 의지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2층 좀 고쳐서 들어가 살면 안 돼요? 회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가웠지요. 아들이 다시 이 집에서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웠던 제 노년이 조금은 덜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서윤이와도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었지만 깍듯하고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적금을 깨서 2층 리모델링을 도와주었습니다. 상민이 부부가 불편하지 않게 살라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주방과 거실도 넓히고 심지어 베란다에 세탁실도 따로 뒀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들어와 이 집에 활기가 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요. 아들 상민이 부부가 들어오던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가족의 발소리가 울릴 생각에 괜히 설레고 마음이 들떴지요. 며느리 서윤이는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들어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에 괜찮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2층은 아들 내외의 공간, 1층은 제 공간으로 나누어 살기로 했기에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내려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 명절이나 생일엔 작게나마 선물도 건넸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정성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도 더 자주 웃었고 저녁이면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마당에 말려놓은 이불을 며느리가 멋대로 걷어들이거나 우편함에서 제 이름으로 온 편지를 며느리가 먼저 열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도 괜찮으실까요? 저희 애가 혹시라도 잘못 누를까 봐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내 집인데 현관문 비밀번호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 정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스치더군요.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겨우 마주쳐도 엄마 잘 지내지?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그 애가 아프다고 밤새 손잡고 울던 제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들의 무관심이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제가 2층으로 올라가 상민이를 불렀습니다. 상민아, 엄마 방이 너무 추워서 그런데 보일러 좀 봐줄래? 그때 며느리의 얼굴에서 환영은커녕 짜증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서윤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좀 쉬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건 내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이 춥다고 몸이 시렵다고 아들한테 보일러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방해되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인데 내가 발 디딜 틈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 정말 기묘하고도 쓸쓸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내가 끝내 부메랑이 되어 제게 돌아올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하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이는 법입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 서윤이의 말투엔 어디선가 듣기 불편한 날카로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활 리듬이 있는데 너무 자주 오르내리시는 것 같아요. 밤 냄새가 2층까지 올라오면 좀 힘들어요. 요즘 애들 입맛이 예민하잖아요. 처음엔 그런 말을 들어도 제가 뭘 잘못했나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요리를 최대한 간단히 하고 2층 계단 앞엔 발소리조차 안 들리게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그녀는 이 집안에서 제가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한 듯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장을 보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며느리와 그녀 친구가 마당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녀는 친구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따로 살게 되면 이런 것도 안 봐도 되니까 속이 편하겠다. 분명 제 귀에 들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왜 나는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를 삼키며 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상민아, 너희 서윤이가 요즘 너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구나.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서윤이 스트레스 많아. 그냥 좀 이해해줘. 괜한 일로 싸우지 말자. 괜한 일. 그 말에 제 마음은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과 모멸감이 괜한 일이라면 나는 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온 걸까요?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대놓고 지방 구조까지 언급하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2층은 이제 우리 공간이잖아요. 1층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어떤 날은 2층에서 파티라도 했는지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제가 올라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서윤은 문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친구 좀 만나고 살아야죠.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저는 이젠 이 집이 내 공간이 아니라 내가 끼어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집안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아들이라면 마지막엔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희망은 너무도 쉽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날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끓이며 저는 상민이 부부를 위한 반찬을 하나 더 했습니다. 도마 위에 마늘을 다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자고 해볼까? 하지만 제 마음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말이 그날 바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혼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식탁 맞은편에 앉더니 아주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무슨 불편한 얘긴가 싶어 물었지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그녀는 숨도 고르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랑 따로 살고 싶어요. 여기 집은 이제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뚝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서 나더러 나가라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아기도 생각해야 하고 저희도 우리만의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그녀는 전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 근처에 원룸도 많고 보증금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증금? 내 집에서 내쫓고 보증금을 도와준다니요? 말이 됩니까? 저는 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상민이가 2층에서 내려오길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아줄 사람은 그 아이뿐이라 생각했지요. 잠시 후 상민이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며느리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기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상민아, 내가 진짜 이 말을 한 거냐?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상민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정이잖아. 서윤이 많이 힘들어해. 우리끼리 좀 살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세상 누구보다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인데 그 입에서 우리끼리 살자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 집이야. 이 집은 내 명이라고. 넌 알잖니, 상민아. 내 아버지랑 내가 반평생 땀 흘려 산 집이야. 하지만 상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편히 계실 수 있는 데를 알아볼게. 당장은 힘들겠지만 천천히 정리해보자. 그 말은 이 집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제 모든 기억, 추억, 자존심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막혀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손에 남아있던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김영임. 맞습니다. 이 집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던 생활소음도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밥은 삼키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넘겼고 잠은 들었다기보다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울며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평생 지켜온 집입니다. 그걸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며느리의 시선 하나에도 휘청거리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 원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전히 그 종이 위엔 소유자 김영임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 허락 없이 누가 살고 누가 나가라는 겁니까?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도 모두 제 돈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흔한 계약서 하나 없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내쫓기다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친구 중 오래 알고 지낸 남편 제자였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임 누님 무슨 일이세요? 반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거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집이 누님 명이면 누님 권리가 우선입니다.
혹시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라도 있나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순간들, 휴대폰 문자, 통화 기록, 며느리의 막말이 담긴 메모들, 다시 기억을 되짚으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손으로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 대한 연대기, 남편과 함께한 집 짓기부터 아들 부부 리모델링 지원까지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상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상민아, 나 나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권리는 내가 지킬 거야.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김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 문자 캡처, 리모델링 영수증까지 모두 들고 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도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그제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이런 식이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을 위해 싸울 차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법무법인 사무실 문을 열던 날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면서 법원이나 변호사와는 거리가 멀게 살았기에 더욱 그랬지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배웠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김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누님, 이건 명백한 명도소송 사안입니다. 집의 소유권이 누님께 있고 거주권을 허락한 것도 구두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참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건 피를 나눈 가족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제 존엄이었습니다. 제 삶과 집을 빼앗기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며느리 서윤이의 막말이 담긴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은 저녁마다 틀어놓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끼리 살고 싶다니까요. 이제 나가셔야죠. 원룸이라도 알아보시고요. 그 말들이 제 귀에 다시 박힐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유를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 메시지. 며느리가 보낸 이 집에서 나가실 준비 좀 해주세요라는 문자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리모델링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 자재 구입 영수증도 모두 모았습니다. 제가 지원한 사실을 숫자와 문서로 증명할 수 있었지요. 증거를 정리하는 중에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누님이 얼마나 참아오셨는지 알겠네요.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이제 남은 건 소송장을 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마치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법은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이성의 도리가 반드시 응징해 줄 거라고요. 며칠 뒤
상민이에게도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명도 소송 제기 예정, 자진 퇴거 요청. 아들이 이 문서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쑥 전화가 오리라 기대했던 제 자신이 또 한심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한숨 대신 긴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이 적힌 이 집을, 제 삶을 제 손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차가운 논리의 세계였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 더미를 하나씩 정리하며 며느리와 있었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들이 다시 들려올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짓밟던 과거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주방 서랍 안엔 제가 리모델링 자재를 구입하며 받은 영수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타일, 도배, 시스템 에어컨, 주방 가구 모두 제 이름으로 결제된 카드 내역이 남아 있었고 공사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영임님, 오늘부터 2층 공사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캡처해 김 변호사에게 보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을 낸 사람의 증거입니다. 누가 공간을 만들었는지 명확하네요. 거실 탁자 아래 놓인 낡은 수첩도 보물처럼 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날짜별로 써내려간 공사 일정, 자재 비용, 며느리 요청 사항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던 일기장 같은 노트였습니다. 그 안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서윤이 주방에 꼭 인덕션 달아달라 해서 추가 설치함. 추가비 85만 원. 그 노트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저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싶었는지 그때마다 웃으며 지갑을 열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날 쫓아내겠다고요? 2층 계단 옆에 설치해 두었던 CCTV도 확인했습니다. 작은 블랙박스처럼 생긴 녀석은 제가 혹시 모를 안전 문제 때문에 설치해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카메라엔 며느리와 그녀 친구들이 마당에서 제 험담을 하는 모습, 심지어 제가 집에 없을 때 1층으로 내려와 제 방을 둘러보는 장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영상 파일을 USB에 옮기며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토록 정을 주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을 받아야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이 집을 되찾을 수 있어.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말자. 증거를 모으는 그 며칠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매달리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한 날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님, 이 정도면 1심에서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며느리의 행동은 불법적인 점유 거부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법정에 세울 시간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 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낮고 거칠어진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말에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잘 알지 않니? 난 내 집을 지키는 것뿐이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의 말투는 싸늘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고마워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지 마.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그런 말조차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는 싸움은 누구를 밟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거리요. 며느리는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본 순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상황상 어머니의 자발적인 동의로 2층에 거주하게 되었고 집에 함께 거주한 이후에도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생활권을 나누어 사용한 것이므로 점유 자체는 정당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매라니요? 교사로 평생 일하고 지금도 신문을 빠짐없이 읽는 제가 그깟 치매에 운운이나 들어야 한다니요?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판부는 사실관계만 봅니다. 감정적인 자극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조용히 진실만 말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 저는 법원 복도에서 상민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며느리는 화장기 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야.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했고 영상, 문자, 영수증, 녹음 파일 하나하나가 재판부의 표정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2층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으며 실제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나 명확한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김 변호사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고는 한 번도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나눠 가질 의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주변에서는 이런 소식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임 씨, 상민 씨랑 무슨 일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던데.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다 지나가겠죠. 그 말 뒤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엄마와 아들 사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송이라는 길 위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측은함도 느꼈고 때로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판결로 받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재판 선고일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는 예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판결만 남았고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증명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용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김영임은 주택의 소유권자로서 해당 건물 2층에 거주 중인 피고 이상민 및 박서윤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간을 자진 퇴거할 것, 이를 불이행할 시 강제집행 가능함을 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긴장이 감돌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 하고 풀어졌습니다. 억울했던 시간들,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노에 찬 얼굴로 판사를 바라봤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의 표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다시 온전히 제 것이었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누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아픈 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견뎌내셨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재판 중에 울지 않았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꾹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김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을지 우리가 몰라서 미안했어요. 정의가 살아있네요. 마음 졸이며 지켜봤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당당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판결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빼는 날 저는 일부러 외출을 했습니다. 마주보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남은 미련도 다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2층 창문에서 아무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는 걸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집안은 조용했고 마당의 매화나무는 예전처럼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어쩐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시간이 걸려도 외로워도 진심은 결국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위에서 끝까지 걷기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없이 오직 저와 햇살만이 머무는 집.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래 꿈꿨던 노후가 이런 것이었지요.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고 신문을 넘기며 고요히 하루를 여는 아침. 2층은 다시 비워졌고 저는 그 공간에 작은 서재와 화단을 꾸몄습니다. 책장을 옮기고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라디오를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오래된 클래식 음반을 틀면 마치 시간이 되감기는 듯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씩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면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기억, 졸업식 날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리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마저도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저는 과거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집안 어디를 돌아봐도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불을 켜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자유. 아, 그리고 얼마 전엔 마당에 작은 화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새로 심은 백합이 활짝 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영희마, 이건 내가 나보다 훨씬 잘했다며 웃었겠지요. 그런 상상을 하며 저는 오늘도 웃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스스로 지켜낸 삶이 있기에 더 떳떳하게 웃을 수 있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기라고,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노년은 스스로의 삶을 되찾고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 집도 제 삶도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가로지르고 그 따스함 속에서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 사연을 꺼낼 때만 해도 과연 이 얘기를 세상에 말할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런 제가 내쳐졌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그 다음엔 분노했고 결국엔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 인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권리와 제 삶을 당당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내이며 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울어도 좋고 속상하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누구의 인생도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도 백합도 햇살도 모두 제 편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제 편이 되어주니까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사랑과 희생은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이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고맙습니다. 억울함에서 해방된 오늘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누구보다 귀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